반갑습니다. 베이그버그 그리고 위선현의 위선현입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올리고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번 영상에 있었던 피드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영상의 러닝 타임이 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파트를 나눈다고 하기에는 이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깨질 것 같고요. 그러고 이제 그렇다고 이 축약을 하자니, 기본적으로 제가 이 영상이라는 걸 원래 처음 기획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놨던 글에다가 더 많은 사진 자료, 뭔가 영상 자료, 그러고 이제 그 즉흥적으로 말할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잡설 같은 것들을 추가하는 게 애초에 이 영상의 목표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 있어서도 뭔가 챕터를 좀 더 분리를 해가지고 원하시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내부에 이제 영상 북마크라든지 그런 기능을 좀 더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머리를 많이 만져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안경을 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눈이 좋은지라 집에 안경이 없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도수 없는 안경을 사든 아니면은 앞머리를 아예 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네, 영상 길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번에는 인트로가 끝나고 이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세 줄 요약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 모든 영상은 사실상 한 줄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그 영상의 제목처럼 쓰여 있는 것들, 패션과 밈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충분히 다 도출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발렌시아가 혹은 베트멍, 이제 뎀나 바잘리아가 구축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내부에 있어서 다국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국적성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만약 다국적성이란 키워드랑 무국적성이란 키워드를 가지고서 발렌시아가나 베트멍의 이 컬렉션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다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발렌시아가 특히 뎀나 바잘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현대 패션에서도 가장 현재 이제 2020년 이후의 패션에 대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어서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가 실제로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분석하기 쉽고 직관적인 부분으로 많은 어떤 에스테틱, 이제 미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 유럽 쪽 디자이너들 아니면 이제 일본 쪽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라는 거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어떤 무드적으로만 드러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나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해체주의 자체가 자신의 레퍼런스라는 것을 굉장히 변형하고 재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레퍼런스가 어떤 레퍼런스였는지에 대한 원형이 남아있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작 과정 자체도 옷 자체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어디서 왔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가 쉬운 반면에, 반대로 이제 꼼데가르송 아니면 이제 레고엔스 같은 어떠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루엣이 보여주는 시각적 미학,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적 언어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다층적이면서 찾아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레고엔스, 꼼데가르송, 그 외에도 이 헬무트렌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분석이나 해석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그 외적인 얘기로 헛돌 수밖에 없는 부분도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꼼데가르송, 리고엔스, 헬무트렌 같은 브랜드를 좀 더 이 언어화해서 우리가 그 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리고엔스 같은 경우에는
옷이 굉장히 건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영감을 받는 옷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비비언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영국에 있던 그 펑크 문화에서 그 많은 근간을 두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말콤 맥라렌과 비비언 웨스트우드 둘이서 이 운영했던 부티크 섹스나 이제 섹스 피스톨즈의 스타일리스트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근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라프 시몬스 같은 경우도 어떠한 크리스티안 F나 아니면 이제 수많은 이제 밴드들을 패치로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펑크 문화 혹은 이제 유스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이 가사 자체를 뭔가 안감에 적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넘버 나인 같은 경우에서는 커트 코베인의 착장을 아예 쭉 복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레퍼런스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옷들이 많은 반면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 브랜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는 어떠냐, 혹은 베트멍이라는 브랜드는 어떠냐라고 하면은 레퍼런스를 드러내는 방식이 꽤나 직접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고민이지만, 이제 다음 영상을 어떤 주제로 찍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발렌시아가 2부작 혹은 뎀나 바잘리아 2부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각 이제 자유주제 vs 그리고 패션과 나라, 패션과 국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두 영상의 어떤 프롤로그 격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VSA를 찍거나 혹은 다른 패션과 나라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탐구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스크립트를 써놓은 거는 뭐 버지라블로와 미국식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글감으로 생각 중인 거는, 첫 번째가 일단은 한국과 퓨처리즘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왜 어떤 퓨처리즘적인 디자인이 이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그 공통된 코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하면 리고엔스와 건축적인 것을 또 헬무트 랭이나 이렇게 엮어서 미국식 디자인에 대한 뭐 파트 2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의 웨스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는 꽤나 많은데, 이제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라는 게 조금 약간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혹시 이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다,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탐구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뭐 워낙 이제 흔히 말하는 음스가 좀 쌓여있는 상태라 바로바로 나오긴 힘들겠지만, 제가 최대한 고민을 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가벼운 주제, 스크립트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뭐 힙스터 문화라든지 힙스터 문화와 뭐 패션 산업의 관계라든지, 혹은 현재 갖고 있는 뭐 패션 브랜드들의 어떤 로고 플레이나 뭐 문화적인 그 이제 패션 자체가 갖고 있는 문화적 컴플렉스, 이런 거에도 얘기를 조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이제 스크립트 없이 뭔가 그냥 먹방 같은 느낌으로 뭐 먹으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쇼츠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써서 그 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롱텀의 제작 기간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착장을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또 뎀나 바잘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발렌시아가 17SS에 나왔던 반팔 셔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요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요크에다 심지를 대고서 그걸 이제 어깨 앞쪽으로 빼가지고 어떤 파워 숄더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히는 이제 파워 숄더라는 말 자체가 조금 부정확한 워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그런 부분을 좀 각져 있는 어깨라는 것을 셔츠에서 시각화를 하고, 그리고 크롭, 이제 그 당시에 크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작동을 했었고, 그런 크롭 셔츠고요.
밑에는 이 셔링이 들어가 있다 혹은 이제 시보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쉐입 자체를 이제 셔츠를 옷 안에 넣는 그 모습 자체를 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리바이스 517입니다. 리바이스 517이고 80년도 생산 517이고요. 오렌지 탭이길래 그냥 일단 사봤습니다. 제가 빈티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빈티지 리바이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은 안 좋을 건 없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패션과 나라라는 이 컨텐츠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가 갖고 있는 국적성이라는 것을 엮어서 이 국적성이 디자인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솔직히 현대로 오면서 이 국적성이라는 것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두드러지는 추세고,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획일화되고 혹은 동일화가 되는 어떠한 이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 디자이너들, 브랜드들이 자신의 국적성을 드러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제 혹은 이번 얘기에 대한 어떤 세 줄 요약을 먼저 하자면, 기본적으로 뎀나 바잘리아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개인적 서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요. 이제 극단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과로 졸업했다가 엔트워프 왕립예술대학에 가고, 그러고 마르지엘라와 루이비통에 둘 다 디자이너로 가봤던, 그러니까 어떤 상업성과 어떤 예술성이라는 그 극단에도 서본 사람이고요. 동유럽에 있다가 이제 소련에서 어떤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를 거쳤던 이런 난민적인 그 개인적 서사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동유럽, 이제 동구권이자 소련, 구소련 현 조지아에서 지금 독일을 거쳐서 프랑스, 이런 식으로 어떤 난민이라는 피난길 이런 거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정체성의 혼란이나 어떤 부재 같은 것들이 뎀나의 어떤 미학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냐면, 이것이 뭔가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정반합의 뭔가 합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적인 이미지와 반적인 이미지를 옷 하나의 어떠한 충돌을 시킴으로써 관람자가 느끼는 어떤 합적인 감정이 굉장히 뭔가 아이러니하다, 뭔가 모순적이다, 이러면서도 굉장히 조금 충격적인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에서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이라는 것은 이 다국적적이다, 즉 여러 나라의 이미지라는 것을 베트남 혹은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의 옷들에 충돌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그런 국적성들이 제거된 어떤 무국적적인 뭔가 도시적인 이미지나 거리적인 이미지만 남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뎀나 바잘리아의 어떤 전반적인 미학적 특징을 이루어서 일상성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까지 보고 나시면 웬만한 뎀나 바잘리아의 어떤 컬렉션에 있어서 옷을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뎀나 바잘리아의 개인적 서사와 어떤 베트먼과 발렌시아가의 기본적인 국적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뎀나 바잘리아는 구소련 현 조지아의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소련이 해체되고 내전을 겪으면서 유럽으로 가는 피난길에 올랐고, 이제 독일에 있던 뒤셀부르크 대학 맞죠? 뒤셀부르크를 알고 있는데 뒤셀부르크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한 이후에 벨기에에 있는 엔트워프 왕립학교에서 월터 반 바이렌동크의 조수로 일했었고, 그 이후에는 마르지엘라에 입사해서 여성복 컬렉션을 담당했고, 이후에는 루이비통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 독일, 벨기에, 프랑스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들을 거쳤고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그 공산주의적 이미지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적 이미지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마르지엘라와 루이비통이라는 뭔가 그 예술적 이미지 그리고 상업적 이미지를 이 두 가지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도 여기서 목격한 우선 정체성과 그리고 혹은 정체성의 부재 이제 이방인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서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 혹은 베트멍이라는 브랜드 이제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결국 이 영상에 대한 핵심적인 테마가 될 것 같고요. 먼저 베트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베트멍은 기본적으로는 불어예요. 불어로 옷이란 뜻이 되겠고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이름이 뭔가 프랑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이 벨기에식 해체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벨기에식 해체주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엔트워프 왕립학교를 졸업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워프 6 같은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독 해체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는 사람 중에 엔트워프 왕립학교 출신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벨기에식 해체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라프 시몬스나 마틴 마르지엘라나 혹은 덴나 바잘리아를 해체주의자까지는 몰라도 해체주의를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해체주의 자체를 만든 거는 마르지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벨기에는 특히 여러 국가의 여러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불어를 가장 주된 언어로 사용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서 결국 해체주의가 의미하는 바, 해체주의가 견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냐면 옷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탐구라는 것을 옷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밌는 이 미학적인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어로 옷의 그 로고의 일종으로 혹은 이제 브랜드 이름의 일종으로 배트멍이라고 그냥 그 자체를 옷이라고 박아놓는 것 자체가 이것은 옷이다, 이것은 옷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옷이다. 아무리 해체가 되고 재조립이 되었어도 이것은 결국 옷이다 라는 어떠한 댐나의 이 디자인적인 철학이라는 것이 엿보이는 부분이 이 배트멍이라는 브랜드 이름 혹은 로고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되게 재밌는 점은 이 벨기에식 해체주의라는 것에 굉장히 많은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 밑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프랑스 브랜드여도 어텀 윈터라고 하거나 폴 윈터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어텀 하이거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배트멍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벨기에식 해체주의적 근간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배트멍이 벨기에 브랜드인가? 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꽤나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발렌시아가는 기본적으로 파리스에서 파리 브랜드, 프랑스 브랜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발렌시아가의 이 전신이 되는 크리스토벌 발렌시아가의 꾸띠라우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크리스토벌 발렌시아가라는 꾸띠리에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점 중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페인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꾸띠라우스를 스페인에서 유지할 수 없었던 어떠한 그 원인에 의해서 프랑스 파리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꾸띠라우스를 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넴나 바잘리아 역시 그 조지아에 일어났던 내전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피난을 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발렌시아가를 역임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조금 의도한 바가 아닌가, 재밌는 점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전에 디렉터를 맡았던 알렉산더 왕이 파슨스를 졸업한 것도 의미심장한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의 존 갈리아노 역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듯이 그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이제 마르지엘라보다는 메종이란 거를 강조했던 마틴이란 사람이 자신의 후임으로 이제 스타 디자이너, 얼굴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던 존 갈리아노에게 어떤 후임을 맡겼다라는 것 역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 반대로 그 동양계 출신이고 파슨스 스쿨이라는 기성복적인 부분을 굉장히 추구하고 상업적인 부분을 굉장히 추구하는 알렉산더 왕이라는 디렉터를 끝까지 기성복 브랜드가 되길 거부했던 크리스토벌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큰 패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배트멍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21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패션적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뭐 근시대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트멍의 등장이 가장 이례적이지 않았나. 지금 2023년의 패션계에서도 이 배트멍의 등장이 아직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트멍의 등장은 가히 혁신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해체주의라는 것도 명백히 존재를 했었고 스트릿웨어라는 것도 모두 존재를 했었지만, 해체주의 스트릿웨어 자체는 굉장히 조금 독특한 조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해체주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의복에 대해서 해체를 하고 재조립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패션적 사조에 대해서 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체주의가 주로 바라보게 되는 옷이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테일러류 혹은 드레스류에 한정이 되지 않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해체주의라는 옷을 만든다 혹은 엄청난 오버사이즈드 의류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물론 메종 마틴 마르지엘라에서도 그 오버사이즈드 의류라는 것을 만든 것은 아주 예전이었어요. 2000년도, 이제 23년 전입니다. 2000년도에 했었지만, 그 오버사이즈 의류를 만든다라는 게 단순히 그 패턴을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패턴을 키웠을 때 일어나는 뭔가 몸과의 일어나는 부조화, 불합리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디자이너나 이 모델리스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히 크기를 키웠을 때 일어나는 시각적 충격 외에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이 옷에 대한 그 디자인적인 미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해체주의적인 옷을 만드는 것, 이 오버사이즈 의류를 만드는 것이 쉽냐, 혹은 몸에 달라붙는 이제 몸에 좀 더 안착하는 옷을 만드는 게 쉽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연구와 어떤 그 패턴 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후자가 훨씬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해체주의라는 테마를 언제 하였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000년도에 했던 것을 2015년도에 다시 그 방식을 불러와서 스트릿웨어에 접목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배트멍의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일 거고요. 그럼에도 이제 뎀나가 주목한 것은 해체주의와 스트릿웨어라는 것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트릿웨어를 단순히 해체주의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스트릿웨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트릿웨어, 이제 후드티, 청바지 같은 것에 사이즈를 확 키운 다음에 그것을 100만 원을 붙여서 팔았다,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해체주의는 잠시 미뤄두고 이 스트릿웨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배트멍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릿웨어에 나오는 스트릿은 어떠한 한 나라의 귀속되기보다는 수많은 나라의 실제 거리를 보면서 이 수많은 나라의 거리를 한 컬렉션 혹은 하나의 옷 안에 재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런웨이를 정말 거리처럼 느끼는 동시에 이 거리가 굉장히 친숙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이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국적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런웨이 안에서 혼재되고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다국적성이라는 것이 역으로 국적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무국적성, 이제 익명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거리나 도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친숙한 스트릿웨어라는 것이 해체주의적인 메이킹을 만나서 굉장히 어떤 실루엣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색해지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충격이 배트멍을 더욱더 신비롭게 보이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다국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다국적성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이나 레터링 혹은 그래픽 이런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배트멍이 굉장히 명철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타이타닉 후드 그리고 커트 코베인의 착장을 복각한 아웃핏 등은 이제 미국의 스트릿 문화 중에서도 어떤 프로모션 굿즈라는 점 혹은 히피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레터링 티셔츠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funny saying 티셔츠?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티셔츠에 새기는 데에서 출발한 레터링 셔츠 같은 것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미국적인 이미지가 드러난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뭐 그래픽이나 레터링에도 불구하고 배트멍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러니까 사실 아직도 지적되는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배트멍이라는 브랜드는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떤 브랜드적인 레거시나 어떤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약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레거시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는 브랜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도 의도된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적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한 점을 배트멍이 메웠던 방식은 바로 공식 콜라보레이션이나 패러디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트멍이 했던 수많은 패러디라는 것이 혹은 수많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다른 브랜드가 갖고 있는 레거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다국적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 무국적성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줬던 것들이 특히 리바이스와의 콜라보 혹은 챔피언과의 콜라보 등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일본의 꼼데가르송 셔츠와도 수많은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고 뭐 리복 아니면은 이제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를 2번이나 했었죠. 정확히는 콜라보 1번, 패러디 1번을 통해서 캐나다 구스가 갖고 있는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도 조금 추운 지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다국을 오가는 택배회사 DHL과의 콜라보 자체는 엄청나게 인터내셔널한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이 배트멍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국적성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드러납니다. 이 배트멍이 거리를 해석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어떤 네이티브 그리고 행인만에 국한되기보다는 경찰이나 어떤 투어리스트 이런 거리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확대가 되는데 독일어로 폴리스를 의미하는 폴리자이를 프린팅한 레인코트라든지 스태프 시리즈 그 외에도 뭐 I love Paris Hilto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프린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시리즈 등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그리고 수많은 문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정체성들의 혼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혹은 현대 사회라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으로 댐나가 이 컬렉션을 전개한다, 디자인을 전개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댐나가 인터넷 문화, 밈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역시 이러한 그 다국적성 그리고 무국적성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배트멍의 성공적인 창립 이후에 캐린 그룹은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댐나 바잘리아를 임용하게 되는데요. 댐나는 이제 배트멍에서 발렌시아가로 가면서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나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발렌시아가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레거시라는 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그 스트리트웨어 혹은 거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배트먼과는 다르게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서 도시 자체에 대한 이미지로 발렌시아가의 그 댐나 바잘리아의 디자인적인 복각이라는 것이 넓어졌다.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떠오르시는 예시가 꽤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했었던 캡슐 컬렉션이었나요? 아마 뭐 트리플 S를 들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버핏 티셔츠, 오버핏 후드인데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은데 여기에 써 있는 그 레터링만 달라요. 가슴에 파리스, 뭐 서울, 도쿄, 뭐 뉴욕 이런 식으로 각각 국가의 이름을 새겨져 있는 어떤 캡슐 컬렉션, 후드티, 이제 티셔츠 이런 게 나왔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 후드티라는 옷 자체는 정말 전 세계에 걸쳐서 존재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나 우리는 후드티라는 옷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발렌시아가의 핏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각 나라의 도시 이름을 새겨 넣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다국적성이 아닌 무국적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보이는 그 국적적인 부분을 제거한 뒤에 도시라는 이미지만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캡슐 컬렉션을 기획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의 20년도 SS 컬렉션을 보면은 독일 특유의 굉장히 펑퍼짐하거나 혹은 직선적인 것 그리고 저채색적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20SS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일적인 컬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미학이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패션과 밈에서도 뭐 언급을 했었지만 가방에 유독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케아 런드리백, 뭐 쇼핑백을 넘어서 쓰레기 봉투를 복각한 발렌시아가의 가방들은 짐짓 장난스럽기까지 하고 이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것이 과연 디자인인가? 저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발렌시아가의 디자인들이 우리가 목격하는 일상적인 도시의 소품들, 그 중에서도 패션이 아니었던 혹은 외면받았던 것들을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등산화를 연상시킨 트리플 S, 뭐 레이즈, 칩 가방, 크록스 콜라보, 전에도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이 패션의 일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댐나의 시도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다국적성과 무국적성을 오면서 그러면은 댐나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도시 혹은 거리에 대한 이미지를 국적성이라는 것을 제거한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익명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결국 발렌시아가와 배트멍의 디자인 코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에스테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발렌시아가만의 도시나 배트멍만의 어떠한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어떠한 유니버스적인 그 세계관적인 측면에 있어서 독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발렌시아가를 위시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함에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하이 패션 속에 녹아져 있는 일상성이라는 것을 회복한다라는 것이 발렌시아가 혹은 배트멍에 대한 주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일상성과 하이 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댐나가 만들어내는 배트멍과 발렌시아가 모두 결국은 다국적성이나 일상성 그리고 그에 대한 해체를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다국적성과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았으니까 일상성에 기반한 하이 패션에 대한 발렌시아가의 어떤 물음,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하는데 뎀나의 배트먼과 발렌시아가는 호응을 받는 만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저게 하이 패션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가격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지난 컬렉션 아니죠. 이제 아디다스와의 콜라보를 진행했던 컬렉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 보고서는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보면서 똑같은 걸 또 한다라는 느낌이 너무 크게 들었고 어떤 자기 복제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저 크게 만들 뿐인 아디다스 저지나 푸폴 셔츠나 어떤 스스로 부틀렉을 만드는 것 같은 삼성 트리플 S까지 일견 구매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발렌시아가가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값싸고 천박한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에 접목을 시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당연히 아시다시피 수많은 명품 브랜드와도 콜라보를 하고 셀레브리티와도 콜라보를 하고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이지 아디다스라든지 아니면 퍼렐 윌리엄스 아디다스라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브랜드들 리고인스와의 콜라보도 있고 라프 시몬스와의 콜라보도 있고 다양한 이 콜라보를 함에 있어서도 이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있어서 어떤 천박함이란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은 고샤루부친스키 같은 경우에도 버버리나 아디다스와의 콜라보를 진행했던 이유 혹은 팔라스가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진행했던 이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영국이 조금 닮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훌리건, 영국에 있는 훌리건이라는 문화에 대해서 그 아디다스 신발과 아디다스 저지로 대표되기도 하고 혹은 그 가짜 짝퉁 버버리로 대표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러시아의 차부족 역시 아디다스와 이 버버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팔라스나 고샤루부친스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천박한 이미지를 디자이너 패션이 어느 정도 하이 패션이라는 범주 내에서 복각하는데 영국과 러시아의 스트릿이라는 것을 패션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다른 옷들이 있음에도 저지나 뭔가 푸폴 셔츠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이유는 사실 당연히 요새 들어서 이 발렌시아가 푸폴 셔츠 같은 뭔가 오버핏의 푸폴 셔츠 혹은 레이브웨어 같은 굉장히 딱 달라붙는 이 스포티 크롭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윤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이런 저지나 어떤 풋볼 셔츠 같은 것을 크게 만들고 펑퍼짐하게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이 아디다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박한 이미지라는 것을 하이 패션에서 구축한다, 명품 브랜드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이 미학적인 독특함을 구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보족이나 훌리건들 역시 세계의 일원이고 도시의 구성원을 강조하면서 이런 일상성을 강화하는데 이 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이 해당 쇼의 초대장 같은 경우가 가짜 돈다발이었어요. 그리고 쇼가 열린 곳은 트레이딩 센터였고 모델들은 BDSM을 연상시키는 마스크를 쓰고서 워킹을 했습니다. 특히 이 쇼 같은 경우에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큰 패티시는 자본주의다라는 이 쇼의 프레이즈를 통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발렌시아가 옷들 그리고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비정상성을 상징하는 패티시와 자본주의를 연결시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옷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을 패티시에 빗대고 이를 완성시키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시스템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발렌시아가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옷을 보면서 저걸 왜 사? 저 풋볼 저지를 단순히 크게 만든 옷을 100 몇만 원을 주고서 왜 사는 거야? 저 저지를 왜 사는 거야? 라고 우리가 되묻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댐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해. 사람들이 이것이 비정상적인 건 나도 알아.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패티시적인 거야.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욕망하는 게. 근데 생각해봐. 패티시란 얼마나 일상적이니, 얼마나 정상적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결국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패티시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즉 이를 완성시킨 것이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자본주의나 패티시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이미지를 모순되는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이런 옷들이 왜 하이 패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고 돈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말문을 막게 만드는 듯한 답변을 내놓죠. 이런 발렌시아가의 물음은 50주년 오트코티르 쇼에서도 강하게 드러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상수를 하였듯이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는 기성복 브랜드가 되기를 거부하였고 끝까지 꾸띠리에라는 이 직책으로 남았습니다. 댐나는 크리스토발의 드레스를 패딩으로 복각하면서 묻습니다. 기성복과 오트코티르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루엣인가요? 라고 했을 때 실루엣적으로 동등하다면 이 아방가르드한 드레스, 어떤 꾸티르적인 드레스라는 것을 패딩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은 오트쿠티르로 성립을 하나요? 아니면 기성복이 되나요? 이런 식으로 소재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후드 집업과 청바지를 컬렉션을 내놓으면서 후드 집업과 청바지는 오트쿠티르가 될 수가 없나요? 왜 하이 패션에는 일상성이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넘어가서는 이러한 두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결국 오트쿠티르는 소재와 공정의 복잡도가 중요해지나요? 어떤 수제작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가죽을 일일이 잘라서 마치 어떤 퍼처럼 만든 이런 샤워 로브 같은 경우에는 오트쿠티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여러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런 물음들은 쉽게 제기된 적도 없고 대답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트쿠티르 쇼에 샤워 로브나 후드 집업 그리고 청바지가 나오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결국 하이 패션을 만드는 건 단순히 만드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대한 얘기, 어떤 권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아직까지는 완성된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쇼는 실제로 크리스토발의 꾸티르하우스에서 음악조차 없이 일상적인 소음 속에서 워킹을 하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는 아디다스 콜라보에서 돈과 욕망을 하이 패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으로 들었다면 오트쿠티르 컬렉션에서는 어떤 시간과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50주년 오트쿠티르라고 일단 컬렉션 이름을 붙여버렸고요. 컬렉션이 전개된 것은 발렌시아가의 유구한 전통이 있는 꾸티르 하우스였고 음악조차 없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런 방식의 쇼가 일상적인 옷마저 오트쿠티르의 일부임이라고 느끼게 했다라면 아마 댐나의 의도가 성공적이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글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마치면서 최초에 이 글을 썼을 때와 뭔가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발렌시아가의 저는 굉장히 팬이고요. 댐나 바잘리아라는 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아이돌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팬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팬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서 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발렌시아가 혹은 댐나 바잘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발렌시아가 혹은 댐나 바잘리아의 시도가 오리지널 하냐라고 하면 오리지널 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만 했는가? 이제 댐나만 그 시도를 하였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있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예를 들면은 아이폰에 대한 예시처럼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게 애플이 아니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아니더라도 결국 그것을 누가 정말 상업적으로 팔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뭐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현재의 어떤 패션 문화에 대해서 패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시각적인 예술임에도 시각적인 예술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결국 이 패션이라는 것은 상업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불어서 뭔가 다양한 브랜드들이 그랬고 비비언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크 문화에서 자신의 브랜드의 에스테틱을 가져왔고 당연히 그 펑크 문화의 일원이었고 펑크 문화의 데모였고 그 외에도 다음에도 다룰겠지만 버지라블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힙합 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일원으로서 참여하면서 동시에 또 그 문화에 대한 여러 영향을 준 사람이고요. 그 외에도 아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제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건스 앤 로지스의 엑슬 로즈의 그 코디네이터로서 스타일리스트로서 결국 LA적인 뭔가 팝 문화에 대해서 그 아미리가 그 근간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 결국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패션이라는 것이 1차적 문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흔히 영화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처럼 그럼에도 영화는 어떠한 뉴웨이브, 누벨바그를 통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영화라는 매체만이 드러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반면에 패션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그 오트쿠티를 제외한 어떤 기성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부분 혹은 문화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중문화나 어떤 다른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패션에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대중들의 입장에서 패션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나 하나의 매체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뭔가 패션에 있었던 뉴웨이브가 있다면 메종 마르지엘라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실제 뉴웨이브가 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컴플렉스를 조금 크게 자극한 게 뎀나 바잘리아였던 것 같고 왜냐면은 뎀나 바잘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외부적인 문화나 외부적인 매체, 외부적인 예술이라는 부분을 그 자신의 디자인 내부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주점이 없었던 인물이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다양한 브랜드들,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그러한 시도를 따라했다. 그런 시도에 뭔가 편승했다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피드백이나 잘못된 정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다음 영상으로 이런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디자이너 브랜드가 궁금하다라는 거 있으시면 그것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통일되고 글로 써있는 뭔가 매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되겠고 더불어서 만약 제 작업물 혹은 제 개인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 바이오에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베이그바그 그리고 위상현의 위상현이었습니다.